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주의 뜬 인물부터 장윤미 변호사. 전 이번 주에 이제 국방부 포상을 받으신 15명의 군이 있더라고요. 이제 계엄 국면에 부당한 지시 명령을 좀 막았다는 이유인데, 이를테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 후속 부대가 국회로 향할 때 서강대교 넘지 마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고, 또 김문성 대령 같은 분은 헬기가 서울로 이제 진입하려고 할 때 3차례나 이제 승인을 보류하고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실 헬기가 늦게 떠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분수령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그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시민을 진압하라는 또 명령이 있었는데 김형기 중령, 뭐 조성현 전 경비단장 이런 분들이 그런 명령을 좀 불이행했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국방부가 이런 분들한테 포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군의 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사에 이런 흔적과 기록을 그러니까요.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예,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입니다. 이번 주에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검찰 해체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면서 글성으로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다, 이렇게 일가를 했고요. 사표를 낸 것에 관해서 언론이 관심을 보여서 한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서 얘기하기를, 검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배가 아프면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그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말고 차트만 보고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래서 이른바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검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합니다. 네, 금주의 진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번 주에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정에 서고해서 좀 짚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 문제는 크게 뭐 부각은 안 된 것 같지만 한번 거론을 하고 싶어서,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한국석유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결론을 냈고, 이 들어간 혈세가 1,236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탐색하고 이제 시추가 가능한지 보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스가 나와야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데 6%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94% 정도는 그냥 물이 차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그러면 야당은 가스가 안 나오길 바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폐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과오가 다시는 남지 않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점검이라는 용어가 전 뭐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석유 나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정말 좀 엄밀하게 점검해서, 물론 이게 외국의 사례도 보면 몇십 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번 한 번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실망하거나 또 완전 헛돈 썼다, 뭐 저는 거기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검할 계기는 분명히 돼야죠.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 돈을 쓸 것인가, 외국 업체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등등을 꼭 좀 챙겨봐야 되겠죠.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국가 있습니다. 전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안 되죠. 비약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자원개발 분야는 많은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가 볼리비아에서 확보한 리튬 광산 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뭐 점검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석유 시추라든가 이런 자원 개발을 위한 시도 자체가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자. 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지금 외국 업체들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니까 네. 그것도 또 좀 지켜봐야 되고요.
금주의 진인물 송영원 변호사. 예, 이재명 대통령이죠. 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정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만에 5%가 하락했죠. 물론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그리고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에 걸쳐서 각각 실시한 자체 조사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 주 만에 5%가 하락한 것도 있지만 부정평가 2위입니다. 2위에 독재 독단이 올라왔어요. 이게 11%나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흔들기가 여태까지 부정평가 2위에 없었는데 5%를 차지하면서 새로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민심이 경종을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금주의 진인물로 꼽는 이유를 들자면은 지금 그 유엔 총회 관련해서 외교를 위해서 뉴욕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어요. 전 세계 145개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또 뭔가 눈도장을 찍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외교의 최전선에 대한민국 정상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른바 외교 왕따 논란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만찬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 한마디 하셔야죠. 이게 아마 이제 먼저 일정이 잡힌 게 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조율 가능한 일정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언질 받은 이 일정과 조율하지 못해서 갔던 거지 뭐 왕따를 자초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야당에서도 그랬을 때 어떤 뭐 후과나 단점을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네.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온건한 분의 목소리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국민의힘의 외교통으로 김건 의원이라고 있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의사결정, 판단, 지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평가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잠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령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정면 승부하는 것을 지금 피해서는 안 될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데 수십 년 직업외교로 관 경험이 있는 분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새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나 뭐 계획도 수립이 되니까 그럼 트럼프와 직접 만나서 정말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다만 그것조차도 너무 유동적이고 하루아침에 뒤집고 이 결단이 번복되고 이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정말 만나서 뭔가 네. 마침을 찍고 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와서 아무튼 뭐 그런 것 오늘 같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부터 이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두 가지 큰 현안, 이 관세와 투자 협상 지금 아주 미묘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북핵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등이 나갔는데 아직 양쪽의 반응은 제대로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맞물리면서 조율이 돼가는 미묘한 상황인데 뭐 매번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딱 판단하기 쉽지 알기가 않은 어려운 상태예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이펙 총회에 올 때까지 계속 이런 밀고 당기기 등등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제발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우선 기대를 좀 해보는 상태고요. 자, 앞에 언급하신 그 검찰 폐지 워낙 뭐 중요한 이슈고 큰 이슈인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딱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송영훈 변호사가 지금 이 검찰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으니까 장유미 변호사 목소리 한 번씩 듣고 네. 한마디씩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다라는 워딩이 과거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여야가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를 때 검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그 구조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무슨 재벌 사건들, 특수수사, 언론이 주목하는 정치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소를 하나의 꼬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사하다가 막 언론이 시시각각 보도하고 하는데 저희가 봤더니 무혐의입니다.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는 판단을 이 한 기관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지표로 나오는 게 이른바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사건 한 2%도 안 되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안 될 것 같고 공소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또 이제 부분이 특히 이제 특수수사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문제의식은 사실상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도 갖고 있었다라는 점. 심지어 곽상도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검찰에 뭐 이런 식의 언급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기까지 오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전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혀 수사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강론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근데 거예요. 논의가 열려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민주당은 검찰부터 일단 해체해놓고 폐지해놓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론을 구체적으로 못 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거 다 국가수사위원회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그거 안 만들겠대요. 그러고서 정부조직법은 이번 주에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의 신청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그 답을 모르실 겁니다. 본인들도 지금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1년 안에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이런 정도의 거대한 시스템 변화는 답을 다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법률안, 시행령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1년 뒤에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없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일단 집을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 지으면 된다. 그러고서 설계도라도 있나 하고 봤더니 기둥도 설계도가 없고 지붕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크지 않을 수가 장 없습니다. 변호사. 예, 근데 국가수사위원회는 야당에서 엄청 반대하셨던 이슈예요. 그럼 반대를 하실 때 대안을 내놓고 반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게 조정기관이었던 거거든요. 이해하고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공소청이 보안 수사권도 직접 행사를 하고 그러면 뭐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뭐 분별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러면 본인들이 이 기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받아들인 성격이 있는데 예. 이렇게 비판하실 건 자, 저는 자, 자. 잠깐만요. 제가 너무 송 답답한데요. 변호사님 이제 오늘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는 두 번씩 발언 아니 기회 10초만 할게요. 두 번씩 발언 기회 드렸어요. 다음번 그 이슈는 뭐냐면 이제 금융감독 기능 저 조직 개편안은 아예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분리하는 거는 원안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죠? 네. 요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장 변호사가 먼저.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 6개월이 어쨌든 지체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당히 지속돼서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는 공약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관철시키고자 했겠습니다만 또 관련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실용적인 어떤 대안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정부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금감원 금감위 부분 개편을 유보한 겁니다. 지금 뭐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본래 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걸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거치는지 민주당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유보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앞서 패스트트랙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금감원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특검법 연장하지 않고 대신에 정부조직 개편에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여야 합의를 해다가 민주당 그걸 14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과거와 미래 중에 뭘 택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반 동안 원하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하고
과거의 죽은 권력에 대해서 30일 더 수사하는 것하고 둘 중에 민주당 스스로가 과거를 선택했어요. 미래가 원활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한 대가도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또 하나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 숫자는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한다. 근데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 승계가 없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이 내용. 이것 역시 장 변호사 한마디 하시고 예. 송 변호사 한마디 하시고. 이게 방통위의 위상과 성격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제 정치와 이 방송통신 업무가 이제 맞물려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방심위원도 원래는 이제 상임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비상임과 상임을 좀 섞어가지고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 당사자는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합니다만, 이 정무직 또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안이어서 이거는 조만간 이제 현실화되고 실체화돼가지고 안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 아까 뭐 장 변호사님께서 꼬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기구의 명칭을 바꾸고 약간 하는 일을 달리하는 듯하면서 결국은 위원장을 몰아내는 입법을 하는 것, 꼴이 안 들어가니까 꼴대를 뽑아버리는 거죠.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놓겠다. 라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해도 부칙을 둬서 종전에 무슨 부에서 한 일은 무슨 부가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뭐 무슨 부의 장관은 이 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칙 조항을 통해 다 연속성을 담보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왜 명칭이 바뀌고 하는 일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서 송전회 위원장이 자동 퇴직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방통위는요, 민주당이 얼마든지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위원을 채워 넣을 수 있고 대통령도 대통령 몫의 공석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끝에 위원장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하는 일도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정부 조직 개편된 관련된 쟁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일관되게 비슷한 주장을 펴는데, 뭐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조직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많으니 이렇게 좀 개혁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게 뭐 검찰도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이제 내세워 본 거니까 가능하면 힘을 실어주자라는 게 저의 일단 일관된 입장인데, 그러나 야당은 반드시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당은 아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일단 논란 끝에 법 통과까지 시켜갖고 시행을 한다고 치면요, 이건 정말 한 1년 안에 국민적 평가가 내려집니다. 진짜로 비효율이 커지고 국민 피해가 커지면 이 정부는 책임을 응당 져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국민 편익이 좋아지고 개혁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면 야당이 잘못 비판한 것이 되고, 이건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미 칼을 빼든 이상 했으면 1년 안에 실력을 보여주면 정부 여당이 점수 딸 거고, 실력 못 보여주면 진짜 혼란이 빚어지면 망할 것이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1시 30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화창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를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장거리 운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 시내 도심으로는 집회와 행사로 인한 통제 구간이 많은데요. 먼저 이곳 여의도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역 앞 양방향 전차로 집회로 인해 전면 통제 중이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오늘 저녁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 행사로 버스 우회와 도로 통제 구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 차량으로 여의도 일대 진입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 시청역 7번 출구 앞 전차로와 교보빌딩 앞 하위 2개 차로가 집회로 인해 통제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부근을 지나는 율곡로 양방향의 정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부근 꽉 막힌 정체 3차로 작업 때문이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선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금주에 핫했던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좀 충격적인 말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게 처음엔 누가 한 발언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호남에서는 산불 안 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주변에 같이 있는 의원들이 웃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성 의원으로 좀 추정이 됐었는데 밝혀졌더라고요. 이제 포항의 지역구를 든 김정재 의원이 본인이 한 발언이 맞다라고 했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사과했나요? 사과는 아니고 오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언론가에. 오해? 예. 무슨 오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표결을 할 때 이제 조국혁신당의 몇몇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나 봐요. 그런데 그 의원들도 그 이유가 이게 산불 현장에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산림의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찬성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 아무래도 이 산불 피해 지역에 터를 잡은 현재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언젠가 한번 호남에는 산불 안 나나 약간 뭐 두고 보자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의원의 해명을 들으면 더더군다나 해명을 듣지 않았을 땐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셨을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의 의원들이 제지하지 않고 같이 따라 웃었다는 것도 전 지금 국회 수준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참.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맞고요.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언젠가는 한 번이라는 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저도 그 영상 이 방송에 나와서 봤는데, 언젠가는 한 번이라는 말은 앞에 붙어있지 그런 말은 않았었던 없습니다. 걸로 네.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호남에 관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만 활용을 하지 마시고, 호남에서 발생했던 대형 참사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무안국제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에 와서 호남 출신 양양자 최고위원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호남에 의석이 한 석도 없어요. 왜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호남 출신의 원외인 양양자 최고위원 손잡고 그렇게 울었겠는가? 민주당이 정말로 앞장서서 호남에서 발생한 참사를 잘 해결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겠는가? 라는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표만 받아가지 마시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려, 저는 이게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무한 참사 이 유가족분들 대통령이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서 무슨 애로가 있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의견 청취를 했고, 당연히 양양자 의원도 고향이 이제 호남이시니까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 국민 재난을 누굴 만나서 했으니 민주당 뭐 반성하라라는 취지의 이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 유가족분들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진상규명 보고서는 공개가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 변호사님, 그 국회에서 있었던 호남에서 산불 발언이 갑자기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비약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잠깐 언급하고 끝내고요. 자,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예,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번 주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비서실세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서실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죠. 역대 어느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퇴 때 이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총무비서관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 인사검증이 거의 대부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불러서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구 증인 채택에 반대를 하면 1992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감추려고 들고 극구 보호를 하려고 들까? 국민적인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활동할 때부터 보좌했다는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 얘기를 꺼내신 거고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가장 최근의 보도는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청와대 살림살이 등등을 체크하는 거니까 총무비서관은 마땅히 이제 출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며칠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게 마지막 보도 같은데 맞아요? 저도 본 보도가 마지막에 그런 취지로 맞죠? 네,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랑 이게 뭘까 이런 얘기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분이 지난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연하죠. 왜냐면 말씀 주신 대로 살림살이 체크하려면 네. 총무비서관 없이 됩니까? 이제 아마 이제 민주당의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분이 너무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나왔을 때 정말 예산 국회 운영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 살림살이에 그치지 않을 거다. 이게 분명히 정쟁의 도구가 될 거다라는 좀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신 그 의원의 발언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원칙은 원칙대로 저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은 괜히 못 나오게 하고 채택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더 높은 강훈식 뭐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설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이제 방어 내지는 이제 변소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김영진 의원 등이 이제 의견 주신 대로 사실상 이런 논란 자체가 끊이도록 이제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나오는 쪽으로 가닥 잡히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쪽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더 궁금하다고요. 더 궁금해. 아니 뭐 얘기한 대로 뭐 실세라고 불려지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제 별의별 질문을 다 할 수는 있죠. 네. 그럼 그 별의별 질문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아닙니다 하고 말든지 뭐 그러든 안 그러든 관계없이 이거 논란이 되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짚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석 달 동안의 특활비 내역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어느 항목에 얼마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거의 모든 내역, 아마 모든 내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내역에서 끝자리가 10,000원 단위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00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 내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000원 단위나 100원 단위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국회에서 검증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살림살이라는 총무비서관에게 물어야죠. 비서실장이나 알겠어요. 정무수석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증 없는 공개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명분이 없고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못 부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지는 뉴스예요. 그리고 또 방금 전 처음 알았네. 송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료 공개된 게 전부 10,000원 단위로 끊어진다. 근데 아마 1,000원 단위 이하 절사를 한 게 절삭한 거 아닌가 아닐까? 저는 생각. 만약 그게 아니면 저도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통은 뭐 이런 단위까지 나오고 알겠어요. 하니까. 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집니까? 안 됩니까? 두 분 다 법률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전직 대통령의 모습으로선 아쉽고 어떻게 보면 좀 비루하고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판에 계속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에 안 나오다가 딱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추가 구속 기소가 된 이제 사건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보석 신청을 딱 해놓고 그런데 보석 신청을 보석 신문기일을 별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형사 재판할 때도 별도의 기일을 잡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공판 기일 열릴 때 예. 같이 이제 하는 형식인데
그러면서 이 재판엔 안 나오고 공판엔 안 나오고 보석에만 나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또 예. 본인의 어떤 항변 내용을 보더라도 저 재판에 잘 나올게요. 집 주거지로 이제 뭐 이동 제한을 걸어주시면 더 잘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도리는 없었던 건데 자기 말이랑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엔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네.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송 변호사님. 보석화는 안 될 겁니다. 가능성은 0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별건이라고는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도 공판기일에 11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미 법원이 알고 있잖아요.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론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디를 도망가느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법원의 관점에서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물리적으로 어디로 도주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주안점입니다. 그러면은 구속되어 있는 데에서도 공판기일에 안 나오는데 네. 석방을 했을 때 공판기일에 나올 거라고는 어떻게 법원이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보면 가능성 제로인 걸 신청하고 또 그때만 법정에 나오고 저는 한마디로 창피한 것도 네, 모르는구나. 수호지심이 없어요. 뭐 굳이 이런 걸 왜 해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또 정시쟁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건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버한 거다라는 등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한다고 나오겠어요, 국회? 그러니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실익도 없는데. 이제 실익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채택된 다른 증인들의 출석을 또 담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 종합했을 때 그러면 당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네. 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이제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약간 급발진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상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부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말 증인으로 부르고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단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대단히 강력히 있지만 이게 도를 어느 정도의 상당성을 또 넘으면 이건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외압으로 비칠 수 예.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전략이란 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올 것인가? 뭐 원하는 어떤 진상규명이 될 것인가를 종합했을 때 이게 맞는 방향이었냐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그렇죠. 김영진 의원 등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말로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에요.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치 행위를 보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는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그 의혹이 사실상 허위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 청문회를 해서 불러내겠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최고위원입니까? 기껏해야 교육연수원장이에요. 그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쓴소리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걸로 변명하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정치 행위로 지금 근거 없는 그런 녹취록을 공개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는 사보임이라도 해야죠. 원내대표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당대표는 법사위 격려 방문했으니 이쯤 되면 이건 민주당 전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민주당 전체가 져야죠. 뭐 정치적 책임을 안 질 방법이 없어요. 청문회 이미 의결해 놨잖아요. 네,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만 문 열면 증인들 아무도 안 나올 것이고. 뭐 대충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전될 거고 아니 제가 이제 민주당의 기류를 말씀드린 김영진 의원 한 명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김영진 의원의 이제 목소리를 또 많은 언론에서 하는 건 또 대통령과의 어떤 대단한 친분이 있고 뭐 이른바 7인의 이런 상징적인 성격이 있고 뭐 기껏해야 뭐 연수원장 이런 비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만나는 많은 민주당 분에서도 되게 강온차가 상당히 커요. 네. 아니 대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강경하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게 중도층 민심에는 플러스가 될까? 전략적으로 유효할까? 이런 여러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강성의 어떤 뭐 일변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 김영진 의원 한 명만 그러신다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재판부법 그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법은 발의만 됐지
지금 진척은 없죠. 지금 발의가 됐고 좀 수정이 됐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 들은 원내 적이 있고. 전략상 이번 본회의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가 결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결정이 완전히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된 법안도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헌이냐면 그 이성윤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나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종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각설하더라도 거기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장량 감경,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통한 감경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1조 1항에 보면요. 우리 법을 배울 때 형법 첫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행위 시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중이 돼도 그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장량 감경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떡하니 넣어놨어요. 그거 헌재에 가면 100% 위헌 나옵니다. 그런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안 발의한 의원들 중에 민주당 법률가 출신 의원도 7명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정치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로 몇 마디를 가지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수 농객 대표격인 정규재 전 위원도 저희 프로에 나와서 대선 직전에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이 무죄 취지 무죄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히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빌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상식이나 그동안의 관행이나 어떤 이런 걸로 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그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정치 개입, 대선에 대한 개입이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 마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내란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것 역시 무조건 위헌 심판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재판 도로함이 타불이 될 것이고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6개월 안에 1년 안에 빨리 재판하라는 건데 스스로의 목적을 반대로 정반대로 달려가게 하는 거라서 도대체 뭐하러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해봤자 나올 리도 없고 뭐 전혀 실익이 없는 건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을 비판하고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방식은 하나하나 같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거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내부에서도 나오는 부분은 있고 다만 또 뭐랄까요 그런 순기능은 있다라는 이제 자평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막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이다 안 된다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에 올라오면 우리가 집중심리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때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압박이다, 압박. 이름만 다른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이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움직이가 네. 원래는 이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됐던 게 그래도 이런 뭐 순기능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1심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공판이 갱신되고 이러면 그걸 악용하면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증인신문 했던 걸 그걸 양승태 아니 그 대법원장이 했던 헌법재판소 거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 또 완전 이제 예. 정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또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요. 예전보다 좀 많이 어이없어 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매주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다 알 텐데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곡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형사사법도 1심 집중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정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2015년에는 항소심 1심의 양형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잖아요. 1심에서는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증인을 다 불러서 심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 심리를 해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한국일보 사면에 상세하게 팩트체크 돼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 예. 항소심은 사후심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1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들면은 집중 심리를 해서 기간을 더 단축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정치적인 필요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맥락을 다 생략하고 마치 현재 법원이 대단히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그럼 항소심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후심 화돼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속심, 사후심의 성격이 있는 거고 1심이 부족하고 이러면 증인을 또 다시 부를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이 판단은 동의하기는 아니,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해보셨는데 2심에서 1심 증인을 그렇게 쉽게 다시 불러주던가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3만 명 넘는데 제발 우리 공론장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 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 법률가들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정치인이지 네. 법률가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뭐 일관되게 대법원 문제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도 문제 있다. 그런데 또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세게 나가니까 대법원도 좀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효과도 있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현재 원내 전략상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을 강행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네.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걸 그냥 정말 강행해서 또 일방 처리시켜 놓으면 오히려 재판이 늘어지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거다. 전 그런 면에서 걱정인 거거든요. 내란 사태는 빨리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 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수단이 잘못된 그런 것 같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 하나하나 지금 필리버스터하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60몇 개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일단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만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론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 78년 만에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딱 하루 하고 24시간 만에 머릿속을 그냥 종료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지 환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69박 70일 동안 그럼 계속 검찰 얘기만 해요? 다른 법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당에서 틀림없이 발목 잡기다. 민생 법안조차도 반대한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대목이라서 이건 당내에서 보다 수기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9박 70일 진짜 할지 지켜보겠고요. 특별재판부 진짜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말은 둘 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지내신 장혜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